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자화상으로 내 마음 치유하기, 그림 속에서 나를 만나다입니다. 김선현 지음, 옹진 지식하우스 출판입니다. 작가 김선현은 미술치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병원 시스템 속으로 미술치료를 끌어들이고 자리를 잡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차가운 메스 대신 따뜻한 붓을 손에 쥔 의료계의 아티스트입니다.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고 외국에서 초청 전시회를 열 정도로 예술가로 촉망받던 그에게 미술치료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그림 수업을 받던 학생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눈에 띄게 성격이 밝아지고 우울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미술이 지닌 강력한 치유의 힘에 확신을 갖게 되고 미술치료의 임상과 이론을 축적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프롤로그를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였을 때 우리는 배가 고프고 화가 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소심해지면서 때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화로 남기도 한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앞에서 펑펑 운 여자가 있었다. 성모 마리아가 축 늘어진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픈 눈으로 내려보는 이 조각상은 누구에겐가는 미켈란젤로의 대표 작품이고 누군가에게는 종교적인 울림을 주는 작품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다. 그래서 그녀가 그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슬픔이 피에타상 앞에서 일순간 터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미술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발산할 기회를 제공한다. 말이나 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지금까지 상실, 왜곡, 방어, 억제되어 있던 상황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보다 명확한 자기상과 자기 세계관을 재발견하게 한다. 나아가 어떤 사람, 어떤 집단, 어떤 사물 등과 굳은 정서적 유대를 맺고 그 힘을 받아들여 자기와 동일시함으로써 실제로는 실현할 수 없는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것이 미술 치료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미술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줌으로써 충동을 창작으로 승화시켜서 예술가의 자아도취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한다. 미술 치료실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러나 하얀 도화지와 채색 도구가 주어지면 선으로, 면으로, 색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마구 쏟아낸다. 그 과정에서 내가 숨기고 싶어서 애써 감춰왔던 부분들도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그림은 정직하다. 마음속 깊은 속까지 찍어내는 사진기와 같다. 나의 못난 점을 숨기려고 애를 써도 결국 사진기에 정확하게 찍혀 나온다. 화가들은 그림을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서 한껏 고민하고 표현하려 했던 전쟁터이기도 하다. 렘블란트처럼 평생 많게는 100점, 모딜리아니처럼 한 점만 있는 화가의 자화상이 바로 그 현장이다.
미술치료에서 자화상은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매개체로 쓰이기도 한다. 자화상을 보면서 그림 속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일부 배경이 삭제된 명화를 주면서 자신이라면 무엇을 집어넣을지 직접 그려보게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책에는 우리와 닮은 40여 명의 화가들이 그린 80여 점의 자화상이 소개된다. 고통을 참다 못해 일자 눈썹이 되어버린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보면서 처절한 고통에 공감을 하고 자신의 몸을 희미하게 그려내는 뭉크를 보며 때로는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헐리우드 스타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그럴듯한 포즈를 취한 앤디 워홀을 보면서 허세에 가득 찬 우리 자신과 대면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다. 미술 치료는 이 감정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그려보고 만들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 외에도 내면에 숨겨진 문제까지 똑바로 보게 해준다. 이후에는 현실을 대하는 본인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꿔서 침잠해 있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화가들의 자화상이 모여있는 이 책은 당신을 찾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일종의 힐링 갤러리이다. 나를 발견한 그림 앞에서는 한없이 멈춰 있어도 되고 큰 소리로 조잘거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곳을 찾아온 당신에게 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제 감상을 시작해보자. 우리는 여러 개의 페르소나 사이에서 고민한다. 1646년 오스트리아의 요하네스 검프가 그린 그림에는 화가의 모습이 세 곳에 등장한다. 그림을 그리는 뒷모습은 관객에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화가는 자신을 그림 속의 그림과 그림 속의 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선 얼굴은 거울에 비친 옆모습만 보이고 시선은 받침대 위에 놓여있는 화가의 초상화를 향하고 있다. 초상화의 시선은 다시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한다. 진짜 나와 거울 속의 나, 그리고 그림 속의 나의 괴리,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와 객관적으로 느끼는 나의 괴리를 나타내는 듯도 하다. 깔끔하게 그려진 그림의 거울 속의 나에 비해 그림 속 그림의 나는 눈에도 빛이 어리고 좀 더 표현력이 있게 보인다. 화가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내면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융은 이와 관련해서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인으로 행동할 때 착용하는 일종의 가면을 뜻하는 용어로 연극의 가면이라는 의미에서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페르소나는 계층, 직업, 국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우리는 상황마다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페르소나는 예술계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이지만 반드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페르소나가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평소에는 페르소나를 사용해서 자신을 적절히 드러내는 것이 정상이다. 페르소나를 사용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건강한 자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 페르소나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개인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에 갇혀버릴 위험에 빠진다. 완벽한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들은 그 가면을 떨어뜨렸을 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신경증을 앓을 수도 있다. 미술치료실에 한 대학생이 찾아왔다. 외모도 준수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똑똑해 보이는 학생이었다. 이 학생의 고민은 항상 까불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자신이 인식되어 있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양심의 가책까지 느낀다는 것이다. 주변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경우였다. 나는 이 학생에게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조언해 줬다. 페르소나는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페르소나를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자 장-릭 낭시의 초상의 시선에 따르면 요하네스 검프의 자화상은 화가 자신의 뒷모습, 거울 속의 자신, 그림 속의 자신 등 세 가지 페르소나를 표현했다. 화가가 모델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화가는 어느 순간에는 캔버스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관찰하는 대상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그는 기억에 의존하여 그림을 그린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화가의 붓은 언제나 자신이 그리는 형상을 덮고 있어서 그의 눈은 붓질이 끝난 이후에야 형태를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한 것, 그리고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을 그린다. 검프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만 정작 그가 그려낸 그림 속의 모습은 거울 속의 모습이 아니다. 그림에 그려진 모습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리고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화가의 비애라고나 할까? 페르소나 넘어 진정한 자기를 만나고 싶은 또는 페르소나 넘어 진정한 자기에 대한 탐색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흥미로운 한 가지는 검프의 자화상에 두 마리 동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이가 좋지 않은 개와 고양이는 두 가지 양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로 감시의 대상이다. 화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어르렁거리는 개와 고양이는 무엇을 나타낼까? 아마 고양이는 거울을 의미하고 개는 그림 속의 그림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거울은 형식적 유사라는 측면에서는 정확하고 우수하지만 그 안의 시선은 기계적 역할만을 하는 눈이지 화가의 살아있는 눈이 못 된다. 작가는 고양이와 개 사이에서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화가이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캔버스를 향해 있고 개가 화가와 같은 방향에 있어서인지 그림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다. 이는 서로 다른 페르소나 사이에 고민하는 작가의 방황일 수도 있으며 자기와 페르소나 사이의 갈등일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페르소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어디로부터 숨고 싶었을까?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도 역동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다. 뭉크나 고흐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의 작품에는 그 노력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포 등 다양한 공포가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중 명화를 통한 치료에서
이들의 그림이 많이 쓰이는 이유이다. 이를테면 문구가 그린 절규를 주고 배경을 직접 채워보게 한다든지,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의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뭉크의 자화상을 보면 인물의 머리 왼쪽을 비추는 광원이나 코의 오른쪽에 생긴 그림자에 비해 인물 전체의 그림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인물의 오른쪽 바닥과 벽의 주변에 비해 좀 더 짙은 색상으로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다. 그림자는 내게 계속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그림자로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 흔히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인생에서 특히 유년 시절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작품의 색채나 필력, 묘사하는 사물이나 사람 등이 아픈 시절에 대한 반동으로 표출될 것 같은 생각 때문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창성으로 현대인의 고뇌를 표현했던 뭉크는 아웃사이드적인 성향으로 고립, 사색, 우울과 친했던 화가이다.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폐병으로 잃고 종교적으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홀로 자랐다. 그래서인지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오슬로 전람회에 전시된 최초의 누드화인 사춘기를 아버지가 볼까봐 덮개를 씌워 놓았다는 일화도 전해질 정도이다. 요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뭉크는 자신의 정신질환이 치유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는 오히려 창작 활동에 촉매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질투, 유욕, 고독 같은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능란했던 뭉크는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반응을 끌어내려 했다. 많은 예술인들 중에는 우울증 내지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우울한 시기에 예술인들은 묘한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아, 뭔가 나오겠구나 하는 예술적 감각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뭉크도 그러지 않았을까? 정신병적인 체험으로 그림을 옮기면서 뭉크는 어떤 쾌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뭉크 작품에는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는 죽음과 연관된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자화상 시리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의문 속에서 삶과 죽음을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드러난다. 뭉크에게 자화상은 객관적인 인생 기록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 내면의 고통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해 자신의 예술적 재능으로 작품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뭉크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현실성이 부족하고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다. 뭉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을 향한 불안을 극복하고 죽음을 관념화해서 수용하기 위해 1880년부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하여 말년까지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특히 이 자화상은 가운데 인물을 비추는 빛의 효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비추는 광선에 의한 역광 효과가 인물의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을 더욱 선명하게 하며 감상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뭉크는 벽 뒤로 숨고 싶은 것일까? 벽 앞으로 나오고 싶은 것일까? 이 그림은 자연법칙을 위배하고 있다. 자세히 말하면 이 그림에는 착시 그림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손을 강조하기 위한 손 주위의 푸르스름한 배경 처리는 뭉개진 아랫도리와 함께 뒷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인물의 뒤쪽에 위치한 뒷벽이 실상은 가슴 앞의 손과 이어지면서 아이러니를 보인다.
뭉크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얼굴과 담배가 가장 인상 깊게 눈에 들어오지만 실상은 벽 뒤로 숨고 싶은 뭉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 아버지가 두려운 것인지 대중이 두려운 것인지 그는 무엇으로부터 그토록 숨고 싶었을까?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의 뭉크는 담배를 손에 들고 있지만 입가에 가져가는 대신 하염없이 탁에 내버려 두고 있다.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은 긴장되어 떨고 있는 듯하다. 배경으로 흩어지는 파란색의 담배 연기는 사실보다 과장되어 심리적 불안증을 한층 더 고조시킨다. 회의적인 시선, 아래쪽에서 비추는 불빛은 그의 표정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단순하면서도 극적인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프로이트와 융은 왜 그를 주목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한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때로 복잡하게 얽혀 삶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이성을 이해하고 이성과 원활한 관계를 맺게 도와주기도 한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이어주는 리비도가 무의식과 연관된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성의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는 아니마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상은 인류에게 가장 본질적인 표현 대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빈치라는 마을의 권력자인 아버지와 가난한 농부의 딸인 카테리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다빈치의 생모가 아닌 다른 여인과 정식으로 결혼했고 다빈치는 5살 때까지만 생모의 손에서 키워지다가 그 후에는 아버지와 계모인 돈나 알비에라 사이에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2명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성장 배경은 다빈치의 작품 및 연구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모나리자는 조콘다라는 부유한 피렌체 상인이 아내의 초상화로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주문자가 아닌 다빈치가 소장하게 되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4년 동안이나 그렸으면서도 끝내 미완성으로 여겨 주문자에게 보내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게 된 것은 조콘다 부인의 얼굴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의 행복하고 황홀한 미소를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한 프로이트는 먼저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애정생활을 지배하는 모순, 즉 정숙과 유혹 사이, 가장 헌신적인 부드러움과 무자비한 관능적 사이에 놓인 완벽한 모습이다. 다시 말해 그림에서는 여성의 2개의 본질적인 정숙과 방탕, 성녀와 악녀, 귀부인과 창녀의 상반된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그림을 보고 선과 악, 잔인과 자비, 얌전과 앙큼을 품고서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제작하던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의 얼굴이 지닌 우아한 표정에 깊은 인상을 받은 동시에 감정도 걷잡을 수 없게 움직여서 얼굴의 특징들을, 특히 그 신비한 미소와 기이한 시선을 훗날 그림을 그리거나 소묘를 할 때도 그대로 옮겨놓게 되었다. 모나리자의 특이한 얼굴은 세례 요한에서도 볼 수 있고
백조를 어루만지는 서 있는 나체의 레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이 미소를 모든 그림 속에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선함과 사악함을, 잔혹함과 자비스러움을, 또 우아함과 간악함을 동시에 그대로 간직한 채 그는 웃고 있었다라는 미술사학자 안젤로 콘티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일찍 어머니와 헤어졌던 다빈치의 마음에는 어머니가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아로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 여인상은 모나리자의 모델이 된 어느 피렌체 여인과 겹쳐졌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친어머니와 헤어지고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던 성장 배경 때문에 다빈치가 일찍 성숙하게 되었으며 또한 남성성까지 상실하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동시대 사람들에게 다빈치는 성적 욕구와 활동이 현저하게 저하된 인간으로 비춰졌다. 이런 다빈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누구보다도 다방면의 재능을 가졌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에는 알고자 하는 욕구를 성적인 관심에 집중시키지만 다빈치의 경우에는 남성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리비도의 대부분이 지칠 줄 모르는 탐구 본능으로 성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추측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융은 남자 속에 여자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아니마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중세 남성의 감추어진 아니마는 마리아다. 융이 구분한 에로스의 4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성적인 에로스가 아기를 낳는 생산성을 상징하는 이브의 단계, 두 번째는 미적이고 낭만적인 단계인 헬레나 단계, 세 번째는 종교적 헌신으로 드높여진 에로스 마리아 단계,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지혜로 관조하는 소피아 단계이다. 아래 그림에서 마리아가 에로스 단계와 상응한다면 성 안나는 소피아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그림은 다빈치가 자신의 생모와 계모에 대한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 그림은 두 어머니, 즉 낳아준 어머니와 길러준 어머니에게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다빈치의 억압된 욕망을 재현하고 있다. 마리아는 성 안나의 무릎 위에 앉아있고 또 마리아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아이는 두 여인의 시선을 받고 있다. 마리아를 감싸고 있는 옷감의 외곽선이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고 그 꼬리는 어린 예수의 입으로 향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이런 구도의 다빈치의 무의식적 갇힌 성적 소망을 재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빈치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빈치는 현실에서는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푸마토 기법으로 대상의 생명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안정된 삼각구도 속의 아슬아슬한 균형, 완숙한 여성미의 표현은 그 어떤 심리학적 사실도 있게 하는 아름다움일 것이다. 누군가의 얼굴에서 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우연히 본 어떤 그림 앞에서 계속 서성거렸던 적이 있나요? 혹은 갑자기 행복해서 싱긋 웃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가슴이 아프고 슬퍼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내 안에 내가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미지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작품을 보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미술 감상 치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히 치료에서 많이 쓰이는 그림은 바로 자화상. 화가들이 평생 한 점을 남길까 말까한 자화상은 치열한 자아 성찰의 결정체로 이보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가 엉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화려하나 슬퍼 보이는 공주의 초상화에서 자신을 담배 연기 속에 숨긴 뭉크까지,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외면했던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고 보듬는 데서 시작해보세요. 이제 80점의 자화상 중에서 진짜 내 얼굴은 어디에 있는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셀프 힐링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